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안 마지막 강의를 오늘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이 강의가 이 공정경제 3법안만 하더라도 네 번째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좀 지루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아직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정리하고, 지금까지 한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정거래법에 들어있는 아주 악법조하고,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억나시겠지만은, 일단 상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해 가지고 기업들을 소송으로 내모는 그런 악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좌파들이 특히 대기업의 감사위원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악법 조항을 만들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에 관련해서는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전속 고발제, 이걸 폐지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라도 그냥 기업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역시 기업이 수사 그리고 재판한다고 시간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이었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인의 금지 청구권자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그 경제활동을 금지시켜달라, 중지시켜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한 겁니다. 개인에게. 원래 이제 이 금지 청구는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일반 개인이 전부 뭐냐면 바로 이제 기업의 경영활동, 경제활동을 전부 금지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냥 정말 기업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내용은 또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제에 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해당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정말 우리 법 체계에서 도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조항을 도입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 피해자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손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손해액의 액수는 얼마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원래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제가 좌파들이 그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부분이 뭐냐면,
기업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에서 예컨대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자료 좀 내달라 하면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줄 수 없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기업의 영업비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게 뭐 우리 국내 경쟁도 문제지만은 이게 그 해외에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영업비밀의 누출은 굉장히 심각한 그 경영활동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비밀은 어떻게 보면 영업의 자유, 기업의 영업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법원이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 보호받아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좌파들이 뭐냐면 이제 영업비밀도 내놔야 된다. 법원이 명령하면 내놔야 된다. 그 영업비밀의 제출을 강제하는 법조항을 넣은 겁니다. 바로 이게 정말 심각한 조항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근데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또 해도 좋겠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A 기업에 의해서 이 유마만큼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손해의 발생을 증명해야 되고, 손해배상 액수를 제시해야 되죠. 증명해야 되죠. 그래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영업비밀에 막히면 그걸 피해자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느냐. 자, 피해 입은 당사자가 만약에 손해의 발생이라든지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기업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그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또 그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 왔는데, 이 규정이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영업비밀에 해당하니까 제출 못하겠다. 안 됩니다. 영업비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 아예 그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영업비밀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 다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자, 우리 국내 기업을 만약에 이걸 잠식기에 들어가거나 국내 기업을 장악하거나 또는 국내 기업을 약화시키고 또 막 심한 경우는 해체시키려고 하는, 근데 외국의 펀드 자본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냐면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 손해배상을 해달라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뭘 요구하느냐.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손해의 발생과 관련된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그 자료가 기업에 있다. 그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법원은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비밀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해야 되죠.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래도 만약에 예컨대 뭐 손해액은 적은데 영업비밀은 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은 아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특히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는 제출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조항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러면 영업비밀을 만약에 해당 회사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가 나 이런 이유 때문에 1억 손해봤다. 근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 그 자료로 제출하라.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1억 그냥 그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게 낫지. 근데 그 100억짜리 영업 비밀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안 내겠죠. 그럼 뭐냐? 그러면 바로 1억에 관한 그 피해자의 주장, 이걸 그대로 진실한 걸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여튼 이러한 자료로 몇 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에 관한 그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이 뭐 불법행위 했고, 그리고 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만큼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대책이 없죠. 하나는 뭐냐면 영업 비밀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업 비밀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비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피해자가 내가 이만큼 피해 입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다 인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법행위의 법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법행위는 원래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피해 액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 공정거래법 이 조항은 뭐냐면 오히려 피해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면 그냥 기업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피해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기업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 했을 때 그럼 피해자는 근데 1억을 피해배상을 받겠죠. 손해배상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아마 대서특필될 겁니다. 기업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혔다, 1억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막 언론에 공개적으로 떠벌리겠죠. 그러면 해당 기업의 이미지, 이건 뭐 추락할 때도 추락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정말 뭔가 엄밀하게 말하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회사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활용하고 해야 될 자료죠. 그런데 마치 뭐 거대한 비리를 숨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그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또 손해배상에서 이길 수밖에 없죠. 기업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못 내니까. 그럼 피해자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이 법에 따르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사가 잘못했다. 잘못해서 내가 1억 배상 받았다. 이 이미지를 더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분, 또는 최고 경영인들, 그 이미지를 완전히 정말 일종의 파렴치한 범죄자처럼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피해자는 사실은 자기 피해에 관해서 또 피해 액수에 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금의 그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그러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안 해줍니다. 원고 청구 기각시키죠.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킵니다. 근데 이 법이 도입 때문에 해가지고 회사는 영업비밀을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업은 악덕기업, 심지어 범죄 집단, 이런 식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법이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독소적이냐. 간단한 거죠. 그리고 이건 해외 자본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국내 경쟁시장에서도 기업끼리 경쟁하죠. 그러면 상대방,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를 주기 위해서 똑같은 종류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투가 벌어지겠죠. 국내 기업들끼리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빼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영업비밀. 그리고 또 뭐 영업비밀 못 빼내면 하여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영업비밀 내놓을 수도 없고 또 안 내놓으면 그냥 불법 행위를 한 걸 자연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는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죠. 이런 악법조항을 넣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법학을 전공하면서 많은 악법들을 보지만 진짜 이건 너무 심한 너무 노골적인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영업비밀은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는 이제 영업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영업비밀이 없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경쟁이 못 가집니다. 근데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그 상대방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 얻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악덕 기업으로 그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완전히 기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정거래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10월 7일 정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경제단체들이 모여가지고 10월 7일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0월 7일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 기업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을 해야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경제에서 한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은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건 정부 제출 법률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좀 조직화해 가지고 뭐냐면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10월 7일까지 팔짱 끼고 있다가 그때서야 모여가지고 거기도 가장 큰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정경련 이 단체는 빠졌습니다. 이 정말 대규모 경제단체는 빠졌고 좀 군소 경제단체들만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했던 겁니다. 앞으로 공동 하자고 합의를 하긴 했는데 근데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정거래법 그리고 상법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 그 반대 의견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니 의견 자체가 달린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출된 의견들은 다 반대 의견이 많지만 그런데 그게 달린 의견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말하면 경제단체 또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고 봐야죠.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게 악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반대한다 이 의견을 계속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이 심각성도 알고 또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여론화되기 시작하면 기업도 또 경제단체도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경제단체에서 아마 자포자기를 했을 수도 있다. 지금 선거 4.15 총선 결과가 여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막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일종의 자포자기 심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떤거네. 아니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이 기업을 지키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미진했던 것이 아쉬웠다. 이게 뭘 알 수 있냐면요.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구 총선, 5구 대선이죠. 대선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5월달에 선거가 있었고 7월에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그리고 그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뭐냐면, 이 공정거래 상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이와 같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벌써 7월달에, 2017년 7월달에 벌써 그런 문재인 정권이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응할 시간, 충분히 준비 기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돕고, 하여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누가 지켜줍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나 경제단체, 이런 단체의 그 미온적인 또는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런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 강의 시리즈도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지만, 어떤 간에 지금은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저질시키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또 경제단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이 법안을 저지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할지. 또 지금 현재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여기서 이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할지 정말 의문이고, 따라서 그래서 더 걱정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이 자료제출 명령권이라고 하는 제도는 정말 불법행위의 법리, 이건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 불법행위의 법리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법리입니다. 근데 그 법리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냥 규정해버리고, 자료는 내놔, 영업비밀도 내놔, 안 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져. 이겁니다, 완전히. 이거 조폭 스타일이죠. 조폭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기업을. 완전히. 정말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보면서, 도대체, 심지어 정부에서 제출하는 그 법률안이, 그건 법제처 검토를 받거든요. 근데 법제처에 있는 사람들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안 걸러졌다는 거죠. 물론 법제처 연구원들이 그런다고 걸러질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입안되는 과정에서 하여튼 좀 저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한 겁니다. 이거 버즈에 올라온 거예요. 법제처 검토를 거쳐서, 그리고 덜 올라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좌파들의 생리라는 게 이렇구나. 기존의 법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한마디 핵심은 그겁니다.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을 공개해서 기업 죽이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공정거래법에 관한 것은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개인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때 기업에게, 피해자가 청구하면 기업에게 자료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법원이 내립니다. 자료제출 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피해자가 주장하는 걸 다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바로 그런 악법 중의 악법. 이게 바로
자료 제출 명령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정거래법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실제 이거 말고도 다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지금 130개 조항으로 굉장히 늘었다고 그랬죠. 그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죠. 그 많은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일단 공정거래법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금융그룹 감독법 이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그 금융그룹 감독법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기업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우리 기업들이 참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것만 해도 뭐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법적 규제가 많은데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할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기업인들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 규제의 그 지뢰밭이 곳곳에 저 펼쳐져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기업 활동하니까 기업인들 참 정말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일단 금융그룹 감독법, 이건 정확히 말하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거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기업에게 그 가해지고 있는 규제, 그 내용 말씀드리면요. 이미 우리 공부해왔던 그 기업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 근데 상법에 의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갖습니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다중대표소송도 도입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한다, 또 규제를 더 넣었죠. 근데 이 금융회사들은 하여튼 상법의 규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만 받습니까? 아니죠. 또 공정거래법, 우리가 본 겁니다. 공정거래법도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그냥 예컨대 행정적 제재만 가는 게 아닙니다. 형벌을 가합니다. 형사적 제재를 가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는 거죠. 규제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법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또 뭘 만들었냐면 2015년에 만들었는데 그런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201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거, 이사회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지배구조에 관한 거, 주주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그러니까 따로 떼서 만들어진 거죠. 상법하고 공정거래법 말고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제법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될 건 각 개별 업종별로 업권이라고 하는데 업종별로 개별 규제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 있죠. 금융회사 같으면 대표적인 은행이. 금융회사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금융회사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보험. 은행하고 보험 있죠. 보험회사.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 동지님께서 쉽게 이야기하시려면 증권회사. 그래서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걸 금융회사라고 합니다. 그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그 회사들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5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게 다냐?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그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법, 은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은행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은행법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업, 이게 이제 증권회사죠.에 관한 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법에서 따로 규제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는 게 따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규제를 다 받습니다. 그럼 은행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자, 은행이면 일단 은행법에 의해서 규제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들 규제 또 받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규제 받습니다. 상법 규제 받습니다. 이제 거기에 뭘 덧붙이냐? 금융그룹 감독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청층이, 아주 다층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이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 좌파 정권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그 좌파식 논리를 이야기하자면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어디서 나타났냐? 바로 그 산업자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거 말이죠.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이 결합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좌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죠. 자본주의를 와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산분리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자. 그래야 경제가 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말하면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규제를. 바로 이게 좌파들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 그런 구도 속에서 바로 이런 개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재정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그룹 감독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할까? 거기는 아직까지 이 법이 옛날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거기 때문에 아직 전문적인 연구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 그룹 감독법에 관한 칼럼 수준의 기사는 좀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연구한 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답답한 것도 그런 건데 그 경제단체 같은 데서 연구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이 나왔을 때 분석을 해서 잘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고 이 금융그룹 감독법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 일반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그 입법을 저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연구 안 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 발간된 게 없고 그게 없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학자들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경제단체에서 그걸 기본적으로 이걸 자기들의 어떤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이런 법들을 저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융그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금융그룹은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은행, 보험, 그리고 증권 있죠, 그죠? 요 가운데 한 기업 집단 내에서 우리가 말한 그룹 있죠, 그룹.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공식 법적 용어는 한 기업 집단, 즉 한 그룹 내에서 은행, 보험, 그리고 증권, 회사 가운데, 요 세 가지 종류의 회사 가운데 두 개 이상을 가지면, 그 두 개 회사로 뭘 지정을 하냐? 금융그룹으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총자산 규모가 5조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6개 정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 현대차, 그리고 한화 뭐 등등 대우 미래에셋 이런 거, DB 이런 건데, 하여튼 적어도 6개 정도의 기업 집단이 금융그룹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융그룹을 지정해서 뭐 하느냐? 그 뻔하지, 딱 짐작하시겠지만은, 규제하려고 하는 거다, 규제. 금융그룹으로 지정이 되면 뭘 하느냐? 일단, 대표 금융회사를 뽑아라는 겁니다. 대표 금융회사를. 근데, 이런 게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 좀 지정되는데, 근데 삼성, 생명, 삼성화재, 있죠. 카드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이 되니까, 그리고 총자산 규모가 5조가 넘으니까, 이렇게 되면 삼성에다가 삼성 그룹 내에 금융그룹을 따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기업 집단 자체도 규제를 받습니다, 원래.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를 받는데, 근데 기업 집단 안에다가 금융그룹을 또 지정을 해가지고 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기업 집단 규제하고 또 금융그룹 지정해서 또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입니다. 못 살게 굴겠다는 겁니다. 기업 활동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그룹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대표 금융회사,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카드 이런 게 있으면 그 가운데, 근데 삼성 생명을 대표 금융회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삼성 생명으로 하여금 내 금융그룹 내에 들어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다 통제하라는 겁니다. 근데 교묘하죠. 그룹으로 지정해놓고 자율적으로 통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율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금융감독원이,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정을 적용시켜서 다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형식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위험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다 세우게 돼 있어. 기구도 만들게 돼 있고, 위험 관리 기구 또는 자체 통제 기구, 또 자체 통제 계획, 이런 걸 다 만들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금융그룹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이번에 법안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2017년 7월 달에 100대 국정과제를 지시했다고 했죠. 그런데 1년 뒤인 2018년에 바로 뭘 만들었냐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입니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실제로 모범 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 규준은 뭐냐면, 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행정지도에 해당합니다.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는 것은 해당 회사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어디 그렇겠습니까? 칼날을 전방위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이 정권을 보면서 모범 기준이 행정 지도니까 우리 안 따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강제적으로 시행되어 온 겁니다. 모범 기준이. 근데 이제 끊임없이 법적 시위가 일어나는 거죠. 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런 모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느냐. 그런 이제 시비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 좋다. 법적 근거 없다고 자꾸 비판이 나오니까 그럼 법적 근거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나온 게 금융그룹 감독 보완입니다. 이미 해오고 있던 겁니다. 해오고. 행정 지도 형식을 빌려가지고 해오고 있던 거죠. 근데 그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법 만드는 겁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법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파시즘 정권이 바로 이제 나치, 독일 같은 건 나치죠. 근데 파시즘 원래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지만은, 나치 정권인데, 이 히틀러 나치 정권이, 우리가 어려 생각할 때는 유태인 학살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법 무도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그 모든 국내 인권 탄압, 유태인 학살, 전쟁, 이걸 전부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법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징이 뭐냐면, 이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1933년, 아직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1933년에 만든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수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권법. 근데 당시의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화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분립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죠. 근데 수권법이라는 게 뭐냐면, 의회를 폭력적인 분위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의회로 하여금 강제로 통과시키게 만든 법이 수권법인데, 수권법의 내용은 딱 핵심적으로 말하면, 국회가 입법권을 갖지만, 행정부. 그 말하면 총통, 히틀러도 입법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히틀러에게, 행정부의 장에게 입법권을 주는 법, 그 법이 수권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의회도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히틀러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만든 겁니다, 그냥. 그 수권법에 따라서, 총통이 법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악행들을 법을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히틀러입니다. 근데 참 묘하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뭡니까? 모범 기준 보니까 법적 근거 없던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법 만들면 되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마침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못 만들 일 하나도 없죠.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악행을 법을 제정해서 저지르겠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 다 죽이고. 바로 이게 우리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렇게 규정을 하다가 또 좌파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례에서도 그 파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거죠. 히틀러가 한 게 수권법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법 제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수권법 안 만들어도 되죠. 그냥 국회에서 다수니까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 행정, 사법부 다 장악한 거죠. 다 장악한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떤 간에 금융그룹을 층층이 법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게 금융그룹 감독부입니다. 그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 금융그룹으로 지정된 회사, 금융회사죠.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이제 그 기업 전반에 관한 것을 이제 규제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그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그룹 감독부에서는 그 감독기관을 누구로 정해놓냐면 금융위원회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렇다고 금융회사가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안 받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대로 규제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금융위원회라는 또 상징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공정거래위 규제받고 금융위원회 규제받고 이제 이중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은 뭐 완전히 뭐 수상 같은 그런 그 규제기관들이 있는데 그 감독을 어떻게 피해 나가겠습니까? 표적으로 그 규제 조사를 할 텐데 공정거래위 저기다 한번 걸리면 고생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근데 금융위원회까지 또 규제를 내보십시오. 기업 완전히 만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많이 도입한 이유가 뭐냐? 기업이 자발적으로 손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 기업 못 해먹겠다. 아니면 처음만 기다리겠다. 기업 하시는 분들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의지를. 이 곳곳에 이렇게 많은 규제법 또 규제기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스스로 손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 고발, 뭐 난무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 자체도 그렇지만 기업가들 있죠. 경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자기 신상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고발권, 뭐, 다 인생에 개인도 고발할 수 있다. 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정거래법은 처벌 규정이 아주 많다고 그랬죠. 외국 같은 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신상의 그 위협이, 신변의 위협이 늘 따라다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교도소 담장에 걸터 있는 겁니다. 언제 교도소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업활동, 정말 창의적인 기업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악법들이 통과되면은 그 외국의 헤지펀드에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또 뭐가 깔려있냐면 중국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분리감사 할 때, 감사위원 선출하면, 그 비밀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기업 다 빠져나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 기업이 손해봤다 해가지고, 국내에 소송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자, 영업비를 내놔라. 그럼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중국 다 흘러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중국 자본에, 중국 자본이라고 해봐야, 정확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 자본 아닙니까? 그죠? 중국 공산당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업을 잡아먹거나, 또는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그 경제조차도, 어떻게 말하면, 바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속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감독국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마치 어떤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이따가 그걸 강제할 겁니다. 이런 기구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또 그걸 계획 작성해가지고 공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공개하라는 거죠. 그 위험관리 계획 같은 거.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금융그룹 감독국에 영향을 준 게 IMF 위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은행들이 막 문을 닫고 했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 운영의 건전성, 이걸 확보해야 된다는 핑계입니다, 핑계. 핑계는 그렇습니다. 그 IMF 위기 때 은행들 무너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피해보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 생각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건 뭐냐? 재벌내채. 한국 기업 죽이기입니다. 국내 기업 죽이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끌고 들어온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내용이 많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금융그룹 감독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그 설명 여러분들 세세하게 알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층층이 규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옥상옥격으로 또 다른 규제법을 만들고 또 다른 규제기관을 또 만든다. 그래서 기업을 압살하겠다. 또 심지어 직접 얻어는 아닐지 몰라도 중국 자본 또는 해외의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망국적인 악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워낙 방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만, 제가 우리 법학을 또 전공하시는 우리 동지들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공정거래 3법안이라고 하는 내용은 끝내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는 오늘 아침에 제가 최고위원 회의 발언도 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또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이 법이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여튼 이거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지 하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악법을 어떻게 간에 저지시켜야 되는데, 안 되면 헌법소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기업에서 정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 악법을 저지시키는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여튼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러면 이 법 통과되면 경제가 다 죽는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나 해외 자본에 예속된다, 속국이 된다 하는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널리 알리셔가지고, 일단 국민들의 여론이 여기에 이 법안들을 저지하는데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어려운 강의인데 이렇게 거의 4주 동안에 걸쳐서 이 공정경제 3법안이라는 강의를 들어주신 동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